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승환 씨라고 아시죠? 그런데 이 송승환 씨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력장애 4급 판정까지 받은 상태고요. 그 장애 정도를 말로 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굳이 표현하자면 30cm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잘 못 알아볼 정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요, 최근 개발을 한 게 있는데 특수 안경을 쓰면 안 보이던 게 보인다고 합니다. 전화기에 앱을 받아놓고 그 특수 안경을 쓰면 어떤 기술에 의해서 보이게 된다라는 건데요. 송승환 씨가 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 세상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송승환 씨 뉴스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구해줄 메시아 같은 그 특수 안경 뉴스인데요. 자, 오늘 이 보너스 뉴스에서 좀 상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AI가 의사도 발견하지 못한 유방암을 발견해내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로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향한 항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텍사스주와 접경한 멕시코 북부 도시에서 미국인 4명이 납치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가 완전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분명 몸값을 노린 멕시코 갱단의 범행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FBI는 멕시코 북동부에서의 미국인 4명 피랍 사건 발생 사실을 어제 공개하면서 수사를 공개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FBI 설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인 4명은 지난 3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라이센스 플레이트, 이 차량 번호판을 단 하얀색 미니밴을 타고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 타마올리파스라는 주로 향하던 중에 무장괴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이 4명은 괴한들의 손에 이끌려서 어디론가 이동한 뒤에 지금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됐다라고 FBI는 전했습니다. FBI는 멕시코 수사기관과 협력해서 이 사건 해결에 나선 상태다라면서 괴한들에 대한 신원이나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할 만한 결정적인 제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는 $50,000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는 여기까지. 사건이 발생한 이 멕시코의 이곳 이 타마올리파스라는 주는요, 멕시코도 이제 미국처럼 무슨 주가 있습니다. 이 타마올리파스라는 주는요, 미국의 국무부가 범죄와 납치를 이유로 해서 여행하지 말 것이라고 권고한 이 멕시코 6개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리오 브라보 강, 멕시코에서는 이제 리오 브라보 강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리오 그란데 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하튼 이 강을 사이에 두고 미국의 텍사스주 브라운스빌과 딱 맞닿아 있는 그곳이 이 타마올리파스라는 주입니다. 이 타마올리파스라는 주는 폭력과 갱단 조직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가지 말라는 지역입니다. 근래에는 또 이 마약 밀매로 파벌 다툼이 하루가 멀다고 벌어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참고로 지금 멕시코는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에 따라서 이 멕시코의 여행 금지 구역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타마올리파스라는 주도 그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또 국무부가 공표한 멕시코 여행 금지 지역과 멕시코 여행 금지 권고 지역의 두 가지로 나눠보는데요. 뭐 두 가지로 볼 거 없습니다. 다 그냥 안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번 그 지역들을 좀 볼까요? 네. 먼저 Do not travel입니다.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멕시코 이제 주별로 나누는데요. 콜리마주, due to crime and kidnapping이라고 되어 있죠. 심각한 범죄 그리고 납치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 홈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그렇게 콜리마주, 그리고 게레로주, 여기는 due to crime이라고 써 있습니다. 범죄. 그리고 또 이어서 미초아칸주, 여기는 crime and kidnapping, 범죄와 납치. 또 시날로아주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타마올리파스, 이번에 문제가 된, 이번에 납치된 그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타마올리파스주. 여기도 딱 써 있죠. due to crime and kidnapping. 극심한 범죄와 납치 사건 때문에 가지 말라라고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카테카스주, 여기도 마찬가지로 범죄와 납치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이시죠? Consider travel to, 가기 전에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결국 가지 말라라고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민할 거 뭐 있어요? 정말 필요한 일 아니면은 여행 같은 거는 좀 안 가면 되죠. 자,
바하 캘리포니아주. 이곳은 캘리포니아주와 바로 접경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 한인들도 LA에 왔다가 많이 여행 가는 곳이죠. 그 티화나도 있고 그런 거. 거기가 바로 바하 캘리포니아입니다. 거기도 권고사항입니다. 가지 말라고. 바하 캘리포니아주. Due to crime and kidnapping. 범죄와 납치가 여기도 많이 횡행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어서 키우아우아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듀랑고주, 또 과나후아토주, 이어서 할리스코주, 그리고 또 있습니다. 모렐로주. 이것도 역시 범죄가 극심한 것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소노라 스테이트라는 소노라주라는 것도 범죄와 키드내핑, 납치가 횡행하는 곳입니다. 가지 말라면 다 이유가 있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굳이 왜 가서 납치를 당했는지 정말 안타까울 뿐인데요. 물론 그들도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간 걸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합니다. 아무튼 멕시코 여행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위험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납치된 4명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국무부가 완전히 비상에 걸렸는데 지금 체포작전도 아마 치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상대로 미국 FBI, CIA 뿐만 아니라 멕시코 경찰이 지금 합동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심각한 총격전까지 벌어질지도 몰라요. 납치당한 그 4명의 미국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네, 그 절에 평화스럽게 구출이 돼야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분명히 몸값을 요구할 텐데 이 상황이 어떻게 더 확산될지 주목됩니다. 내일 속보가 들어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고요. 자, 코로나 이후 마스크를 써야 하니 또 뭐 안 써도 되니 오락가락 하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앞으로 뉴욕에서는요. 어떤 물건을 사러 들어갈 때 마스크를 쓰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죠? 어딜 들어갈 때 마스크를 써라가 아니라 물건을 사러 어디 들어갈 때 마스크를 쓰면 안 된다입니다. 이게 뉴욕시가 급증하고 있는 절도범의 피해로 인해서 상점에 입장할 때, 들어갈 때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어제 이와 같은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애덤스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쇼핑객은 각종 매장에 들어갈 수 없게 할 것이다 라면서 일단 얼굴을 보여주고 입장한 뒤에는 다시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입구에 들어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벗고 얼굴 전체를 보여주면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결정은요, 마스크 착용이 상점 내 절도 행위를 부추긴다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모자도 눌러 쓰고 후디 셔츠도 팍 얼굴 뒤집어 쓰고 그러고 들어가고 훔쳐갖고 나가버리면, 도망가버리면 CCTV에 찍혀도 이게 누가 누군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상점 내에 설치된 CCTV에 절도 장면이 촬영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마스크 때문에 신원을 찾기 어렵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 좀도둑 사이에 이런 것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야, 그러면은 우리도 마스크 쓰고 모자 눌러 쓰고 가서 좀 훔칠까? 이게 굉장히 횡행했어요, 요즘. 그래서 결국 뉴욕이 기다리다 결국 참다 못해서 마스크를 한번 벗고 얼굴 다 보여주고 그러고 입장하는 사람만 입장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뉴욕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경찰이 두렵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조치를 듣고 나니까 범죄 예방 조치이기는 한데요. 왠지 참 씁쓸하네요. 네. 모든 사람들이 마치 잠재적인 범죄인이 된 것 같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그런 씁쓸한 소식입니다. 자, 앞으로 미국에서 소고기, 닭고기의 라벨이라고 하죠. 라벨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할게요. 앞으로 미국에서 소고기나 닭고기의 라벨 표시 기준이 달라집니다. 미국 정부가 요즘 미국 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연일 발표하면서 이 드라이브 강공을 걸고 있는데 오늘은 연방농림부가 육류 제품 등에 사용되는 미국 내 생산이라는 라벨, 즉 Made in the USA라는 라벨이나 미국 제품이다라는 라벨, 즉 The Product of the USA라는 라벨을 붙일 수 있는 부착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의 변경안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태어나서 사육되고 또 미국 내에서 도축된 육류, 가금류, 계란 제품 등에만 미국 내 생산이라는 즉 Made in the USA 라벨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그동안은 어떻게 했다는 거지? 라는 생각 드시죠? 예,
그동안은요, 외국에서 사육된 뒤에 미국에서 도축됐다거나 또는 외국에서 수입된 고기가 미국에서 재포장된 경우에도 Made in the US 라벨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이 문제였다라는 얘기네요. 미국에서 자란 소도 아니었는데 외국에서 수입해서 미국에서 포장만 다시 해도 Made in the USA 라벨을 붙였군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나 달라지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사육되고 미국에서 도축된 그런 소고기만 미국 제품인 것입니다. 또 이건 이제 소고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소고기는 물론 가금류, 즉 닭고기도 포함되고 심지어는 계란에도 같은 법을 적용합니다. 농림부는 이에 더해서 라벨을 사용한 후에는 추후 검증을 위해서 관련 증빙 문서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언제 들이닥쳐서 우리가 검사할지 모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Made in the USA 라벨 막 붙여놓고 보내버리면 안 돼. 너희들이 Made in the USA라고 하는 라벨을 붙였다면 그 붙인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관련 그 자료를, 서류를 반드시 몇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들이닥쳐서 우리가 검사할지 몰라 이런 얘기죠. 농림부는 이번 라벨 기준 변경은 육류 제품 구매 시에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잘한 일입니다. 소비자인 우리는 육류 제품을 살 때 라벨에 쓰여져 있는 것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기대할 그런 우리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어찌 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한데요. 이제라도 잘한 일입니다. 가솔린 가격, LA 지역에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LA 지역의 가솔린 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LA 카운티 평균 가스 값은 30일 연속 상승하면서 갤런당 평균 4달러 9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LA 카운티 가스 가격은 지난 30일간 총 35센트가 상승했습니다. LA 카운티와 붙어있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시는 이 오렌지 카운티 가스 값은요, 갤런당 4달러 89센트, LA와 한 2센트밖에 차이 안 나네요. 큰 차이 없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도 역시 지난 30일간 25번 상승을 하면서 총 39센트가 뛰었습니다. 전국 평균 가스값을 보면 LA나 오렌지 카운티의 값이 비싼 건지 싼 건지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전국 평균 가스값을 보면요. 역시 물론 지난 31일간 15.3센트가 오르면서 전국 평균은 3달러 39센트를 기록했습니다. LA 가솔린 값이 그러니까 전국 평균에 비해서 1달러 이상 비싸다는 것을 아시게 됐죠? 그럼 참고로 가솔린 값이 미국에서 가장 싼 곳은 어딜까요? 네, 텍사스주 맞습니다. LA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갤런당 평균 4달러 91센트, 즉 거의 5달러를 육박하는데요. 텍사스주의 평균은 보시다시피 3달러도 안 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2달러대 보이시죠? 그럼 텍사스주는 왜 그렇게 싼 걸까요? 물론 텍사스가 원유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따진다면 캘리포니아도 원유가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LA 인근에서도 차 타고 다니다 보면 곳곳에서 원유 퍼내는 장치가 어렵지 않게 보일 정도입니다. 결국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주정부 세금의 차이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캘리포니아주는 가솔린 텍스가 갤런당 0.539달러, 즉 갤런당 약 54센트입니다. 그러면 텍사스주는 이 갤런당 붙는 가솔린 텍스가 얼마일까요? 네, 보시다시피 갤런당 0.2달러, 즉 갤런당 20센트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거기다가 주유소가 가솔린을 판매하고 주정부에게 지불하는 이 판매세 같은 것도 또 차이가 날 테니까 소매 가격에서는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텍사스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세요.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 라스베가스로 이사 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세요. 라스베가스는 캘리포니아에 비해서 가스값이 많이 싸거나 그런 건 아닌데 텍스가 싸고 물가도 쌉니다. 텍사스는 텍스가 싸고 물가도 싸고 가솔린 값도 싸고 집값도 싸고 널찍널찍하고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주로 이사 가시는 한국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자, 이 미국에서 이 극장이 지금 변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극장은 지금 변신 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화 티켓도 마치 이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티켓과 마찬가지로 좌석 위치에 따라서 가격에 차등을 두는 정책을 미국 주요 영화관 체인점들이 시험 중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뭐 이런 영화관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변화에 신중하고 또 변화에 좀 둔감한 이 미국도 이제는 달리 방도가 없는 모양입니다. 사실 미국 영화관 업계는 그동안 좌석의 위치나 구입 시점 그리고 그런 것들 등등등과는 무관하게 표 가격을 거의 똑같게 받는 그런 관행을 전통적으로 유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 AMC는 좌석의 위치에 따라서 영화 티켓 가격을 달리하는 정책을 저녁 시간대에 일단 시범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번 이제 시험해 보는 거죠. 스크린을 이제 올려다 봐야 하는 그런 자리에 관람객들이 꺼리는 곳이 있잖아요. 맨 앞쪽 좌석. 그 맨 앞쪽 좌석들은 이 보통 표보다 1달러 내지 2달러 정도 싼 가격으로 팔고 또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중간 위치의 좌석은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이런 걸 해보는 겁니다. 뭐 아주 단순한 한국은 이미 다 하는 그런 겁니다. 영화관 체인들은 또한 최근 더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 등 소위 블록버스터급 기대작의 개봉 첫 주말 티켓은 가격을 보통보다 좀 더 높게 책정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등 가격 정책을 더 앞으로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뉴욕의 AMC 링컨 스퀘어라는 극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요즘 많이 한국은 지금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권투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크리드라고 있어요. 크리드. C-R-E-E-D. 예, 크리드라는 것은 그 뜻은 신조? 무슨 신념? 교리 이런 건데 무슨 권투니까 교리까지는 아니겠고 신조, 신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크리드라는 영화를 보려고 한다면 이 아이맥스 관, 돌비 관 등의 관람료는 일반 관의 요금보다 적게는 $7, 많게는 $12 비쌉니다. 이거 미국에서 기준을 볼 때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거의 한 2배 나는 겁니다. 비싸도 2시간의 행복을 위해서 미국인들이 투자를 할지 아니면 가족들과 부담 없이 영화 하나 보려는데 그것조차 차등화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다 또는 거부감이 있다 라면서 이제 그 불만이 커질지 일단은 시험 기간이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요, 뭐가 있을 때 이제 바로바로 변화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신중하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문화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서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활용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AI가 유방암 진단에서 사람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헝가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헝가리에서는 현재 5개 병원을 거느린 맘마 클리니카가 이제 유방암 진단 AI를 환자 진단에 시험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연간 3만 5천 명 이상의 유방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일정 부분에 있어서 방사선 전문의를 능가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의사가 찾아내지 못한 유방암을 AI가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이 병원 측은 AI 소프트웨어가 유방 X선 사진에서 더 많은 악성 종양을 식별해내서 유방암 발견율이 13% 더 높아졌다라면서 최근에 2년간 방사선 전문가가 놓친 22명의 암을 AI가 발견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큰일 날 뻔한 사람들을 AI 인공지능이 발견해낸 거죠. 이 AI 사용이 증가하면서 AI가 방사선 전문의를 대체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이제는 이 때문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AI가 더 잘 찾아내는 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상황을 유익하게 활용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AI가 이렇게 잘하는데 굳이 아이고 이제 세상 끝났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인류가 더 건강할 수 있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방암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질병도 이 AI를 통해서 초기에 아주 초기에 발견해내는 그런 일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국의 방위 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특수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일도 있네요. 한국의 작년 이 무기 수출액은요, 140%가 늘어나서 역대 최고치인 173억 달러 무기 수출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탱크도 팔았고요, 곡사포도 팔았고, 그리고 전투기도 팔았습니다. 이 폴란드와 합의한 124억 달러 규모의 거래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전투기도 폴란드에다 팔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즈는 동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소련제 무기를 보낸 뒤에 스스로 재무장하고 장비를 개량할 때 주요 수입 선택지는 한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한국이 뭐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판매하거나 지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그렇게 무기를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보낸 후에 이제 국가 군사력이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보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국의 군사력을. 그래서 보충해 넣어야 하는 무기를 한국에서 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이죠? 한국도 이제 방위산업,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방위산업 국가 대열에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요즘 그 학생들이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서 교사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 뉴스에서 가끔 봅니다. 옛날 같으면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학생들은 뭐 어찌됐건 그 앞에서는 말을 들었죠. 뭐 뒤에 가서 툴툴거리더라도 선생님이 얘기하면 웬만하면 옛날에 다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뭐 연약한 여자 선생님이어도 이렇게 덩치가 크는 남자 학생들도 여자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다 들었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순수하고 좋았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은 상황 종종 봅니다. 그러니 미국은 더 하겠죠? 심지어는 수업 중에 떠드는 학생을 교사가 제지하면 오히려 교사를 위협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한 학생이 키가 뭐 한국키로 따지면 한 190 정도 되는 그런, 그리고 100kg 거구의 이 학생이 연약한 여자 선생님이 뭐라고 막 하니까 귀찮게 잔소리한다고 밀치고 넘어지니까 발로 때리고 짓밟고 그랬던 일도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켄터키 주가요, 이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규정했습니다. 켄터키 주 하원은 수업 중에 제멋대로 행동하는 학생들을 교사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서 교실에서 내보내서 교실 혼란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교 규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티미 드레트 하원의원은 이 법안에 따라서 허용되는 징계 조치는 학생 정황이나 학생 퇴학을 늘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사의 권위를 확립하고 학생들이 방해받지 않는 학습 환경을 누릴 자격을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취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떠들고 말 안 들면 그 학생을 뭐 정학시키거나 퇴학시키거나 그거는 나중에 문제라 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 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교사의 권위를 찾아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요, 89대 6의 압도적인 지지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원으로 보내졌는데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어 보입니다. 사실 최근 미국에서는 학생들이 너무 말을 듣지 않아서 교사라는 직업이 이 험한 직업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면서 교사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의원들이 만들어낸 그런 법안입니다. 교사의 권위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지 그런 차원에서 주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요,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시 수업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떠드는 학생 교실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건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안 나가고 해서 아나무인으로 계속 떠들고 안 나가고 심지어는 위협하고 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야. 근데 뭐 법으로 뭐 한다고 그게 뭐 지금하고 뭐가 달라지는 거야?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법이 제정됐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의 차이는요, 공권력의 개입이 가능하다는 그런 점입니다. 교실에서 위협이 되는 학생이 있을 때 교사가 제지를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법에 따라서 그 교사가 학교 경찰을 부른다든지 하는 즉각적인 조치 권한이 확실하게 교사에게 생긴다는 그런 차이가 있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법안을 발의한 트루에트 하원 의원은 법안 제정을 위한 청문회에서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법안의 목표는 교사들이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도 좀 선생님 말 잘 듣는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지난해 말 인종차별 스캔들로 무리를 빚은 LA 시의원이 있습니다. 누리 마르티네즈라는 LA 시의원인데 이제는 인종차별 스캔들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전 시의원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공석이 된 6지구 LA 시의원 보궐선거가 한 달 뒤에 치러지거든요. 그 인종차별 스캔들이라는 것이 그런데 한국인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이 시초가 됐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로 인해서 사퇴한 그 전 시의원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에서 한인 후보가 출마합니다.
와, LA시에 따르면 오는 4월 4일 실시되는 육지구 시의원 선거에 총 7명의 후보가 출마합니다. 후보들 명단을 보니까요, 맨 위에 한인 이름이 있습니다. 투표용지에는 이제 후보 이름이 쫙 7명 써 있는데 맨 위에 이름이 아이작 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작 킴. 뭐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이삭이 될까요? 네, 아이작 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름이 뭐 아멜다 파딜라, 로즈 그리고리안, 멜리사 일카레스, 앙투아네트 스컬리, 더글러스 시에라, 그리고 마르코 산타나 등등이 있었습니다. 이 알파벳 철자 순으로 인쇄가 되니까 아이작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인이 가장 위에 이름을 올려놓게 된 것입니다. 아이작 킴은 공식 정보에 스몰 비즈니스 업주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 그거는 답답해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죠?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이 아이작 킴 후보는요, 미국에서 컬럼비아 대학 경제철학과를 졸업했고요. 이후 미국의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에 남성 스킨케어샵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킨케어샵인데 남자들만 가나요? 이런 게 있군요. 네, 저도 좀 처음 알았습니다. 뭐 남성, 여성을 이게 분리해야 되는 건가요? 스킨케어샵?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성 전용 스킨케어샵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남성 전용 스킨케어샵이 있다면 그래? 남자, 여자를 이걸 또 분리해야 되나? 뭐 기능적으로 또는 어떤 효율적인 면에서 분리하는 게 나은가? 그런 생각을 뭐 지금 드네요. 여하튼 남성 스킨케어샵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작 킴 씨가 LA 시의원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아이작 킴 후보의 선거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재정 투명성, 재정 책임성, 그리고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 신뢰를 회복한다. 또 상식적인 정책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전을 회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4일, 다음 달 4일 이 선거가 있는데요. 굿뉴스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굿뉴스를 제가 전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가 소식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에 몰표를 줬던 이 아시아계 유권자 사이에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가 최근 들어서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어제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많은 이 뉴욕을 비롯해서 미국 전역에서 이 같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단 이 전 사례를 좀 볼까요? 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가 있었는데요.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이 아시아계 유권자는 민주당의 64%, 공화당의 32% 투표했습니다. 딱 두 배죠. 네, 이것만 보면 여전히 아시아인들은 민주당 지지가 뚜렷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대선에서 아시아계 유권자가 무려 79%의 민주당에 투표를 했고요. 단 18%만이 공화당을 지지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정도 차이는 큰 변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전체 주민의 14%가 아시아계인 뉴욕에서도 이 같은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지난해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공화당 지지율은 그 이전 선거에 비해서 23%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서 한국계와 중국계가 다수인 뉴욕 퀸즈 플러싱과 뉴욕 베이사이드 지역도 공화당 지지로 돌아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범죄에 대한 공화당의 강력한 대응 방침이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민주당의 범죄에 대한 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미온적인 그런 민주당에 대해서 아시아계가 등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뭐 한국 분들이나 동양 사람들이 이 범죄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또한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미국에서 시민권을 딴 아시아계의 경우에 과거 이민자들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라는 점도 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상승한 배경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좀 높아질수록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조금은 좀 일반적인 그런 이유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자는 다 공화당, 가난하면 다 민주당, 절대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런 정도.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분석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뉴욕의 맨하탄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거기. 맨하탄 차이나타운은 아시아계 거주 지역 중에서도 비교적 좀 소득이 낮은 지역으로 꼽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지역에서는 아직도 민주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한인 등 아시아계의 정치적인 선호도도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만간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이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연일 남편의 재선 의지와 능력을 강조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80세, 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올해 71살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는 어제 이 CNN 방송과의 인터뷰를 직접 갖고 75세 이상의 고령 정치인은 정신능력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이 공화당의 니키 헤일리 대선 후보 주장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말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바이든 여사는 고령과 건강에 대해서 우려한다라는 이 사회자의 질문에,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 많음과 건강에 대해서 우려한다라는 그런 이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폴란드까지 대통령 전용기도 아닌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또 다시 9시간 기차를 타고 가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회담하고 걷고 2시간씩 걷고 일정 다 마치고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고령이든 아이든 나이 30살 먹은 그런 젊은이다 하더라도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라면서 대통령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가 매일매일 무엇을 계속 하는지 한번 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부인의 내조, 정말 대단합니다. 자,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 있죠? 이 한국에서는 3.1절에 자신의 아파트 창밖에 일장기를 내걸었던 세종시 주민, 그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또 한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등등등의 주목을 끌었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뭐 하는 사람이냐,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 그 두 가지 다 밝혀졌습니다. 직업은 교회 목사, 그리고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주장과는 달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 발코니에 일장기를 내걸어서 주민들의 항의를 받았던 그 한국인 A씨는 한 교회에서 목사로 재직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앞서 그 일장기를 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사람이라, 나는 일본 사람이라 일본 국기를 걸었다. 왜? 나는 한국 싫어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걸 한국말로, 유창한 한국말로.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그가 담임을 하고 있다는 그 교회의 설교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설교가 지금 좀 돌고 있어요. 그 교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된 이 그의 온라인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가 어떻게 말했냐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일본 제국 덕분에 근대화가 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 말이 맞고 안 맞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아니 설교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지 왜 일부 목사들은 설교 시간에 이런 정치적 사회적 개인 주장을 자꾸 하는 건지 저는 한탄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대일본 제국에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당시 조선에게는 관심도 없고 외면을 하셨었나요? 그 목사의 설교 내용은 또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이완용 선생님과 데라우치 총독 사이에서 합병 조약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대일본 제국의 시대가 됐다. 일본 때문에 일본으로 인해서 우리는 문명을 배울 수가 있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믿기세요? 이게 한국 사람이 이 말을 했다는 게 믿기세요? 저는 이 상황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건 완전 이완용의 부활을 보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을 봤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희가 첨부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네. 짜증나는 소식을 뒤로 하고 도움되는 소식으로 이어드릴게요. 네,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첫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통 크게 도와줄 전망입니다. 첫 주택 구입 시에 최대 20%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Dream for All이라는 프로그램에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시행되는 Dream for All이라는 신청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7,700명의 첫 주택 구매자가 다운 페이먼트의 최대 20%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Dream for All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이, 뭐, 캘리포니아만 해당되는 건데, 난 상관없어 하고 나가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잠깐 기다리세요. 캘리포니아 아닌 사람들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밴쿠버 아메리카의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일단 드림 포 올을 볼게요. 드림 포 올을 통해서 신청자는요, 집값의 20%에 해당하는 다운 페이먼트를 캘리포니아 주 정부로부터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년 동안은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원 자격은요, 거주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연소득 기준을 하면은 일단 LA 카운티 18만 달러 이하면 되고, 오렌지 카운티에 산다면 23만 5천 달러 이하면 되고,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17만 3천 달러 이하, 샌버나드로 카운티는 17만 3천 달러 이하, 또 샌디에고 카운티는 21만 1천 달러 이하, 그리고 벤투라 카운티는 22만 8천 달러 이하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유의할 점은 5년 동안 구매한 그 집에서 거주해야 하며 그 이후에 집을 팔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잖아요. 다 잘 아시다시피 집값의 20% 정도 다운을 하면 나머지는 융자를 통해서 집을 살 수 있죠. 자,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50만 달러짜리 집을 산다고 할 때 20%에 해당하는 다운 페이먼트가 얼마죠? 네, 금액 10만 달러죠. 50만 달러짜리 집을 산다고 할 때 다운페이 20% 정도를 해야 하니까 10만 달러가 필요한데 내가 없어, 10만 달러가 없어요. 그러면은 캘리포니아 정부가 10만 달러를 무이자로 빌려줍니다. 그럼 내 돈 하나도 없이 일단 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후 5년 동안 계속 삽니다. 아니 뭐 당연히 살면 되죠 뭐. 그리고 5년이 지나면 팔고 싶으면 팔아도 돼요. 그런데 그때 집값이 올라갈 수 있죠.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뭐, 일반적인 예로 들어볼게요.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이 이제 64만 달러 정도에 팔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대출금 10만 달러를 갚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혜택이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캘리포니아 말고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도 혜택 없나?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의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찾아봤더니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밖에 밴쿠버 아메리카 제공하는 그 집살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지난해부터 밴쿠버 아메리카가 시행 중인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융자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밴쿠버 아메리카 그 웹사이트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The Community Affordable Loan Solution, The Community Affordable Loan Solution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사려는 집을 고른 후에 밴쿠버 아메리카에 이 접촉을 연락을 하면 다운 페이먼트도 낼 필요가 없이 은행이 그냥 전액 융자를 해줍니다. 크레딧 점수도 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자격이 되면 15,000달러의 그랜트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과 개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교육과 어떤 개인 상담인지는 이 밴쿠버 아메리카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밴쿠버 아메리카의 프로그램, 이건 다운페이도 필요 없는 노다운 프로그램인데요. 이 밖에도 노다운이 아니라 한 3% 정도만 다운하면 도와주는 그런 로우 다운 페이먼트도 있으니까 우리 젊은이들 이런 정보를 잘 활용해서 꼭 내집장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은행 웹사이트만 들어가서 잘 들여다봐도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 젊은이들 잘 활용하기 바라겠고요.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뭐 젊은 자녀들이 있다거나 뭐 계시면은 정보를 꼭, 이 특급 정보 꼭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로 이어드립니다. 자,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노모 시각장애인이라고 지었습니다. 노모 시각장애인. 더 이상 시각장애는 없어! 라고 전했는데, 뭐 좀 세긴 하죠. 그런데 좀 들어보세요. 삼성전자는요, 어제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각보조 안경 릴루미노의 시범보급에 나섰다라고 밝혔습니다. 릴루미노. 이 빛을 되돌려준다라는 뜻의 라틴어인데요. 이 릴루미노라는 이름처럼 저시력 장애인들이 사물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기기입니다. 안경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저시력 장애는 현재 전체 시각장애인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릴루미노는 스마트폰 영상 처리 소프트웨어 앱과 또 웨어러블 기기인 글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웨어러블 기기인 글래스 그러니까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안경인데 조금 특수 안경 뭐 그런 거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 놓고 그 안경을 쓰면 전화기의 앱과 이 안경이 서로 연동이 돼서 작동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안경을 쓰면 안경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먼저 사물을 봅니다. 내 눈 대신에 그 카메라가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바라보는 또 쳐다보고 있는, 그러나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용자가 쳐다보고 있는 그 생활 속의 이미지가 내 전화기의 앱으로 보내집니다. 동시에 이 앱에서는 이러한 이미지를 받아서 바로 예를 들어서 뭐 윤곽선 같은 거는 더욱 강조시킨다거나 또는 색깔 같은 것은 더욱 선명하게 강조를 좀 시킨다거나 이렇게 해서 영상 처리를 한 후에 다시 안경으로 전송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경을 쓴 사용자들은 실시간으로 그 눈앞의 사물을 보다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직 해결해야 할 점은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이 안경과 스마트폰은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은 추후 이게 이제 무선으로 개발이 되면 더더욱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그러나 뭐 지금 단계에서도 시각장애인 분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무선이면 어떻고 유선이면 어때요? 뭐 유선이라 하더라도 잘만 보이면 저는 뭐 그거를라도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실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이 배우 송승환 씨입니다. 제가 이 영상 시작할 때 맨 앞에 배우 송승환 씨라고 아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릴루미너의 사용 적합성 검증을 목적으로 송승환 씨에게 무상으로 시범 먼저 보급을 했습니다. 시각장애 4급으로 30cm 정도 거리만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송승환 씨는 연기를 하면서 상대 배우를 잘 알아보기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릴루미너를 사용하면 배우의 얼굴과 표정까지 느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 시력 상실한 시각장애 1급 정도가 아니라면 이 기술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같은 기술을 텔레비전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올해 출시될 삼성전자의 네오 QLED TV, 이 상위 모델, 그러니까 조금 비싼 그 모델에 이와 비슷한 릴루미노 모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별도 글래스를 쓰는 건 아닙니다. 그냥 테레비만 조금 비싼 거 사면 돼요. 그런 거. 별도 글래스 없이 저시력자들도 이 모드를 통해서 이 텔레비전에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모드를 통해서 TV를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런 TV를 샀어요. 뭐 조금 비싸겠죠. 그 TV를 샀어요. 그리고 리모컨을 통해서 이제 고를 수 있잖아요. 메뉴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 메뉴를 선택하는데 저시력자들도 볼 수 있는 그 릴루미노 모드를 딱 선택하면 텔레비전이 글쎄 뭐 일반인들이 볼 때는 조금 불편하게 보일지 몰라도 아주 시력이 굉장히 나쁜 시력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 다 구별할 수 있고 편안하게 그분들이 볼 수 있게 화면이 그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시력 장애자용 TV로 화면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일반 TV가. 네. 기술의 발달이 이렇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해당 기술 개발팀 정말 멋짐 뿜뿜입니다. 뿜뿜. 우리들 늘 말합니다. 우리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뭐 이런 말 등등등 많이 하죠. 그런데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더 나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더 선명한 세상을 위해. 그렇게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더 선명한 세상, 곧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오늘도 선명하게 유튜브를 지금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더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